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전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ow와 why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금을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리소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맥락들이 단체별로 아주 상이할 수도 있고 또 자원의 넉넉함 이런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더 편차가 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큰 고민들을 앞두고 제가 이제 이 장에서 발표할 여러 단체들은 아무래도 먼저 선제적으로 선택을 취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넉넉한 자원, 뭔가라도 시도를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이 주제 발표에서는 한 8가지 꼭지 정도로 이제 공통적으로 먼저 노력을 하는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하나씩 뜯어보고 요 사이에서 우리는 그렇게 규모가 크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떤 기회를 보면 좋을까? 그러니까 각자의 기회의 여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전략이라는 것은 선택이죠. 선택과 집중을 어디다가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이 8가지 꼭지의 공통된 이야기들은 앞서서 발표된 굉장히 다양한 그 트렌드의 꼭지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아무런 순서 없이 질서 없이 다른 단체들을 모방해서 단순하게 선택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선택의 조합들은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게 아마 지금 발표의 핵심적인 주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8가지 특징을 요약을 해서 하나로 제가 엮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를 맥락으로 해서 오늘의 기회를 확장한다라는 것이 아마 8가지 주제의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8가지 특징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에요. 어떤 단체든지 각자가 처한 맥락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우리가 더 많이 포진해 있는 우리의 인적 자원의 어떤 특성들, 그리고 우리의 경험치들, 그것들이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과거 베이스의 장점 부분들을 골라내서 더 날카롭게 만들어가는 선택지들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 전문인 자원봉사 신뢰를 더하다라는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사실 여기 키워드가 여러 개가 들어갔죠. 전문인, 그다음에 자원봉사, 신뢰 이 3가지가 NGO들에게 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전문인 그러면 이 전문성을 보유한 어떤 사람 집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단지 어떤 스페셜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스킬만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 전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강점들을 동시에 다 저희가 이해 기반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이를테면 그분들은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또 일정 정도의 재정적인 여력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력 이런 것들을 봉사로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관심사, 또 가족 울타리,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인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전문인들을 찾아가서 후원을 해달라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 접근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훨씬 더 전문인들에게도 매력적이고 단체들에게도 더 필요한 것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몇몇 단체들은 이렇게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집중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전문인들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이 단체에 내어놓았을 때 그 단체를 통해서 일으키는 변화가 굉장히 특별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변화 임팩트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게 다가왔을 때 단지 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가적인 후원과 맥락이 더 연결이 된다라는 게 이 꼭지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인 자원봉사에 집중하는 단체들의 특징을 보면 과거의 NGO들이 이제 예전에는 모금이 한참 이렇게 조금만 저희가 노력을 해도 기부금이 이제 잘 확장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종의 백화점식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모금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늘렸다기보다는 이제 한 개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기왕이면 단체에서 한꺼번에 다 수행을 하면서 모금 사업으로 빌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백화점식 사업보다는 의료면 의료, 돌봄이면 돌봄,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포커스를 했을 때 그게 그 전문성이 있는 특정 대상들에게는 더 매력이 설득력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성 분야로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NGO들의 발전 양상을 보게 되면요, 과거처럼 아동 중심의 활동보다는 장애인, 환경, 기후 변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청년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히키코모리라고 저희가 부르는 어떤 소외된 청년들, 그리고 의료, 보건, 동물 등에 이르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들이 NGO 영역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생겨나면서 우리 단체가 모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방식보다는 우리 단체가 주목하는 한 가지 주제를 특정 파트너들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의 접근들이 더 유효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한 가지에 두드러진 강점을 어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곳 하면 그 단체들이 더 훨씬 더 주목받기도 쉽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브랜드 효과가 더 빨리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를 이제 모금 단체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포인트들을 읽어가면서 사례를 들었는데 제가 굳이 단체 이름들을 표시를 잘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체 이름을 딱 들으면 저기 대형 단체이기 때문에 뭐 저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린 그럴 수 없을 거야라고 그냥 저희가 편견을 갖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이 단체가 시도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단체 이름을 지우고 사례로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1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해외 분쟁 지역의 글로벌 의료 봉사 단체의 의료인들을 자원봉사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모금 단체들이 후원하기 버튼을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이제 컬러를 입혀서 강조를 하죠. 근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후원하기 버튼 바로 옆에 동시에 구호 활동과 지원이라는 것들을 그 버튼을 굉장히 크게 놓고 누구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맞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마치 이게 이제 직업을 찾는 것처럼 이제 채용 분야, 뭐 이제 분야도 간호사, 뭐 의료 공중보건 뭐 이런 식으로 다 세퍼리틀리 다 쪼개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인 구호 활동가에 대한 이런 그 봉사를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필이 되더라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후원에 대한 요청을 더 증폭시켜 나간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전문성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데요. 사업 전문성의 강화가 또 하나의 중요한 꼭지였습니다. 아까 이제 백화점식 모금 사업 방식에서 특정 전문 사업 방식으로 옮겨간다는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대형 NGO들조차도 사업의 방식 또는 일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도 다 하고 모금도 다 했지만은 이제는 사업 조직을 슬림화하고 모금 조직으로 색깔을 변경해 간다든가 아니면 사업 분야의 일부 기능을
다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 형식으로 쪼개는 방식으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아동 모금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단체가 최근 2~3년 안쪽으로 법인을 실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동 중심이 여전히 모금에 효과적이고 이 단체의 오리진은 아동에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 노인 복지에 관한 필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 방식의 사회 흐름이 커지는 것에 주목을 해서 그 단체의 법인 성격을 아예 분리를 했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 영역에 이 단체의 강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곧 모금에도 이러한 강점들이 반영이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잘한다,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다라는 메시지로 연결을 시켜서 방향성을 잡아가는다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애드보커시가 곧 모금이다라는 꼭지입니다. 이제 애드보커시는 모든 단체가 다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두 단체만 애드보커시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사회 문제 자체가 그 문제에 어떤 어려운 지점이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애드보커시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 활동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지만, 그렇게 수많은 아동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정인이 사건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생겨나고 있죠. 그랬을 때, 그런 사회 문제가 생겨날 때 과연 그냥 아동을 돌봄한다라는 단어 하나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 모금 메시지가 아동을 위해서 일을 한다, 또는 아동을 돌본다, 아동을 지원한다, 이런 식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메시지였다면, 최근에 애드보커시 중심의 모금 메시지는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입을 통해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또 재발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애드보커시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실은 애드보커시 단체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모금 자체가 애드보커시이기도 하고 애드보커시 활동 자체가 모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제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 이제 금방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활동을 하던 단체들조차도 이런 인권 애드보커시처럼 이제 옹호 활동, 사회 문제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 이게 또 전문성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단체가 다른 단체하고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기부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측면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럼 아동 단체면 다 똑같은 것이냐, 아니면 인권 단체면 다 똑같은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애드보커시 단체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차별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단체가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는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지금 자료 화면과 같이 이 인권 단체들이 다루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은 단지 어떤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인권을 침해 인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단지 어떤 정치적 문제에서 연루돼서 그냥 피해를 받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거기에 지지하러 나갔다가 그냥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어떤 활동가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남의 사회,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와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의 문제로 가져오자라는 식의 자기 연결성을 더 강조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방식이
모금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요즘 기부자들의 관심사에도 더 연결이 잘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애드보커시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또 연결이 됩니다. 기승전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제가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의 방식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기법은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선택해왔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NGO들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신생아 모자뜨기라는 그 캠페인을 단체사에서 진행을 했을 때 많은 단체들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 신생아 모자뜨기와 같은 마케팅 기법을 따라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마케팅 기법에만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핵심은 그 마케팅 기법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생아의 체온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신생아는 생명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 스토리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빨간 염소를 왜 아프리카에 보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왜 72시간 안에 아이를 구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었을 때 후원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스토리가 갖는 강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기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특징은 단체들이 이 스토리를 현장에서만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현장은 이 복지 현장 또는 취약계층의 현장, 사업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스토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찾았었는데 지금의 스토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기부자들의 활동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현장, 또 기업 사회공헌 활동 현장, 인플루엔서의 현장,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모든 현장들을 스토리로 연결시켜서 너는 왜 기부에 참여하니? 나는 왜 자원봉사에 참여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스토리에 담아서 그것을 편집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집이 왜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디지털 방식의 기술적인 발전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단체가 가져야 될 것은 여기서 챙겨야 되는 스토리의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구, 또 하나는 언어입니다. 이제 연결해서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사회공헌 파트너십이 네. ESG로 향하다라고 아마 책자에는 실릴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로 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글로벌 사례가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 트렌드가 ESG에 많이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NGO들에게 사실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회공헌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어렵게만 느껴지느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본부를 가지고 있는 단체 사회 케이스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본부와 결합이 되어서 전 세계의 ESG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또는 전략적인 기업 사회공헌을 하고자 하는 글로벌 NGO들과 아예 전략적 제휴를 하고 각 국가 간의 접근 전략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사업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확장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리사이클링 샵을 이용하는 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업 사회공헌 차원을 이제 이 리사이클링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ESG에서 그 E, 그러니까 환경을 뜻하는 이 E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기업에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일부 NGO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물품을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환경 재활용 뭐 이런 측면에서 NGO와 결합해서 전국의 리사이클링 샵을 가지고 있는 이 NGO의 매장에 기증을 하고, 그 NGO는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물건을 판매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물품 기부를 한 곳에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도 나가고, 또 필요하면 나중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삼조, 사조가 되는 효과들을 이제 서로 상호 이해관계 안에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업 사회공헌 그리고 ESG, 리사이클링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을 보게 되면 서로 파트너들 간의 전략적 제휴와 이해, 이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더 복합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이용하는 NGO들은 일종의 그런 오프라인의 플랫폼 전략을 활용을 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장은 매장인 줄 알았는데 매장이 단지 매장이 아닌 거예요. 매장에서 친환경 사업도 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소비나 재활용도 유도하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와 기부도 일어나게 한다라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두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접점이 있는가 없는가가 모금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단체 유괴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물품 나눔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물품 나눔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유명 인사들의 물품 바자회 옥션으로 넘어가고, 나아가서 지역 교회와 협업으로 노숙자 지원 카페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플랫폼의 확장이다, 기회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브랜드 파워와 영상 파워라는 걸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처럼 디지털화된 모금 환경에서 브랜드 파워와 영상 파워는 이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핵심 요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7과 같은 아주 특별한 글로벌 NGO를 보게 되면 아예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잘하는 것 위주로 모금의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셀럽 아이돌들의 어떤 선호도,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거리 모금, DRTV, 전화 모금, 유튜브, 디지털 모금, 여기 모든 면에 있어서 대중 영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끔 모금을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면 영상을 못 다루고 이제 모금을 못 하고 DRTV를 다룰 수 없고 에이전시를 쓸 수 없는 단체들한테는 굉장히 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잘 다루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들만 모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치게 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조금 전에 이제 다른 발표자들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들을 요약해서 보게 되면 곧 소규모 단체들이 그런 열악한 현실과 낮은 역량을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제2, 제3의 플랫폼을 뭔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잠재적인 기회가 저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머니 시장이 이제 확실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고액모금과 유산기부.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부원 설명이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이후에 공동모금의 안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고액기부자들이 실제로 등장을 했고, 올해 등장한 기부의 단위는 100억, 1000억, 5조 뭐 이런 식의 초거액 슈퍼리치들의 기부들이 이제 굉장히 짧은 주기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대형 조직에서는 고액모금, 유산기부 전담 부서와
팀을 두고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겼고, 어, 작은 단체에 있는 그런 고액 모금과 유산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자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슈퍼 울트라 리치들은 아닐지라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고액 기부들은 소규모 NGO들에게도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고액 기부자들이 들어올 때 임팩트만 들어오냐 또는 돈만 들어오냐, 그렇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부작용도 또 따라오게 되는 문제들이 이제 우려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은 기부자들의 개입이죠. 그렇게 됐을 때 NGO들이 스스로의 가이드와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자칫 잘못 기부의 윤리라든지 선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우려 또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가이드가 또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